때는 2003년 4월 21일 오후 4시경 한 할아버지가 울먹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제 아내가 칼에 찔린 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신고된 곳은 지어진 지 오래된 수원의 한 아파트였고요. 16층이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16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열었더니 거기서 뭔가 그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싶은데 엘리베이터 안에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바닥엔 피 묻은 발자국이 가득했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거울과 버튼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요. 피. 그럼 뭐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범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가보니 16층 복도 바닥에도 피 묻은 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신고된 집 현관 신발장 쪽에 할머니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계셨고요. 할머니 주변에도 피가 낭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목 쪽 자창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이게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서부터 복도. 할머니를 쫓아가면서 공격을 했다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범행 현장이 어딘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사람이 탈지 모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우선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르신이 16층까지 이동하는 동안 칼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니면 중간 복도에서 쓰러져서 발견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걸로 본다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있던 혈흔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이된 혈흔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자국이나 또 손에 묻은 혈흔들이나. 하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그런 소란이 일어났으면 단번에 다 알았겠죠. 그리고 다른 목격자가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집에서 범행이 이뤄지고 난 후에 범인이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묻은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신고하신 할아버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이요? 범인이 아니라? 외출하고 돌아온 할아버지가 현관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의식을 확인하러 붙잡고 흔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한테 피가 묻은 겁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곳곳에 피를 묻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피가... 근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 정도로 다 묻었을까? 이게 다급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여기저기 좀 다급한 상황 자체에서 묻은 그런 피 자국들인가 봐요. 할아버지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렇죠. 그럼요. 그럼 어쨌든 할아버지가 집에 없고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이 모든 사건이 불과 30분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30분 사이에 일어났다니. 이 모든 일이?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동네 노인정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 두 분이 점심부터 동네 어르신들과 노인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오후 3시 30분경 할머니가 먼저 집으로 갔고 뒤이어 30분 후에 오후 4시쯤 할아버지가 귀가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상황은 어땠습니까? 뭔가 이런 현관 말고도 집안에 공격 흔적이 뭐가 좀 남은 게 있었나요?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황상 공격은 현관 신발장에서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발장에서만 공격했다. 그럼 집안에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그냥 공격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가 집에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문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서 공격을 했다? 아니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공격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이 원한 관계에 이어진 사건, 사고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그런데요. 집에 뜻밖의 흔적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 형사님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뜻밖의 흔적이라. 뭐가 또 나왔나요? 네. 집에 물세큰이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과 주방 서랍장이 열려 있었는데 확인 결과 안방 수납장 위에 올려뒀던 할아버지 손가방이 없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물세큰. 이러면 원한이 아닌 단순 강도로 지금 또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 근데 집안까지 어떻게 들어간 거죠? 혹시 침입 흔적은 없었나요?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강도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어진 금품이 있었고 또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할머니 주변에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정말 우연히 든 강도가 살해까지 했다? 근데 지금 30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렇게 살인까지 하고? 그럼 혹시 그 현장에 이 범인과 관련된 다른 단서는 없었을까요? 감식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견된 혈흔 족적 외엔 전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족적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신발과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범인의 것으로 판단됐는데 크기나 발볼이 작은 걸로 봐선 범인이 여성이거나 왜소한 체격의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 그러면 일단 강도 원한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아파트 CCTV부터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그렇죠, CCTV. 근데 아까 연식이 좀 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CCTV가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고 외부의 아파트 단지를 비치는 CCTV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추정 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사건이니까. 16층이다 보니까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탔을까? 안 탔을 수도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탄 대부분이 입주민이었는데요. 혐의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다 확인됐고요. 외부인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야구르트 아줌마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도 그날 뭐 따로 수상한 사람을 못 봤다고 했고요. 그러면 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얘긴데? 이러면 범인이 16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작정하고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지, 미리 아니면 기다리고 있든가. 엘리베이터에서 잡힌 사람 중에 범인이 없으면 계단 탔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단 1층부터 3층, 14층에서 16층까지 지문 감식을 맡겼습니다. 범인이 계단을 이용했다면 올라가면서 어딘가 한 번쯤은 잡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하긴. 그렇지, 힘들면 무심결에 한 번은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층부터 16층까지 뭐 다 한 게 아니라 층을 나눠서 맡기신 걸까요? 그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층수를 예상해서 맡기신 건가요? 감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순위를 뒀던 건데 일단 고층은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손잡이를 잡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선순위로 뒀고 저층도 감식한 이유는 만약 고층에 있던 지문과 동일한 게 나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먼저 맡긴 겁니다. 그런 이유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감식을 한 거군요. 16주까지 얼마나 방대한 지문이 있겠어요. 많은 그렇죠. 양의.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일치하면은 더 유력하니까. 그렇죠. 진짜 전략적이네요. 혹시 사망하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당시 70대셨는데요. 과거 임대사업과 땅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 재산이 꽤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당시 유층짜리 상가 한 채를 가진 건물주라 상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매달 받고 있었기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사망한 할머니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탐문해 보니까 얘기가 다른 겁니다.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었다고 했고요. 월세가 밀리면 절대 봐주는 법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도 몇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억적같이 돈을 모아서 그런지 도움 문제만큼은 칼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야, 근데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 저도 그게 걸렸어요. 쫓겨난 사람도 원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월세를 계속 못 내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할머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냉정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돈 문제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근데 또 돈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1순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의심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가족 중에 의심이 가는 인물은 없었나요? 실은 최초 신고자인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긴 했습니다. 가족인 이유도 있었지만 두 분이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거든요. 혼인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린 채로 동거를 계속해온 상태였던 거죠. 야, 30년씩이나요? 이야, 30년 사실은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40대부터 동거인으로 지냈다는 건데. 에이,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두 분은요,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다고 해요. 또 할머니를 발견한 직후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그 모습이 분명 꾸며낸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할아버지는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는데 문제는 할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자식이요? 아, 그러면은 할머니 만나기 일 전에 있던 자식이. 자식. 그러면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네. 두 분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없었고요. 각자 따로 자식들이 있었는데 사정이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할머니의 친자식은 전부 해외로 유학 가서 국내 거주자는 없었고요. 반면 할아버지 친자식은 5남매였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다른 자녀들하고는 괜찮았는데 할아버지 셋째 딸이 평소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유, 참. 셋째 딸이요? 설마 돈 문제로 그랬던 건가? 네, 근데 친인척들을 탐문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셋째 딸이 자식들 중 할머니한테 재산적인 도움을 가장 적게 받아서 평소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종종 할머니를 찾아가 따지기도 했고요. 아이, 따질 일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였어. 참. 국가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할머니 몸에 남은 자창이 전체적으로 깊이가 얕은 거를 봐선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까지 할머니와 깊은 갈등이 있었던 여성은 할아버지의 셋째 딸이 유일했기 때문에 일단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야, 셋째 딸이면 이거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유가 안 줘서가 아니라 덜 줘서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의외로 수사는 답보에 빠집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네. 이 셋째 딸에게서 범인의 윤곽은 서서히 지워져만 가는 거죠. 지어줬다고? 그럼 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셋째 딸의 동태를 살피면서 집 주변부터 수색을 했는데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행적을 살펴봐도
의심 갈 만한 건 없었고요. 반응을 살펴보려고 참고인으로 몇 번 불러 조사를 했는데 할머니와 사이가 나빴다는 걸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나온 족적과 발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거 외에는 맞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력 용의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형사님들이 초조하던 바로 그때 오히려 실마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당시 저희 과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갑자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쫙 뜨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기가 막힌 소식이 올 것 같다고 과장님이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과장님이 정말 저를 찾더니 상봉아, 쪽지문이나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뭔가 감이 좋아. 네가 한번 알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14층 창틀 아래에서 쪽지문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론 용의자의 지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왠지 느낌이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쪽지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인적사항을 따져보니까요. 이 쪽지문의 주인은 수원이 아닌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뜬금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원과 오산이 실제로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서 30대면 할머니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14층 위아래층에서 사는 지인을 보러 왔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지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맞든 아니든 이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인적사항에 뜬 주소지로 달려가 봤는데 초인종만 눌렀는데도 이 여성이 범인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네? 초인종만 눌렀는데요? 에? 뭐가 수상한 게 또 있었나? 왜요? 누구세요? 하길래 수원 중부경찰서에 왔다고 했더니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어때요? 이 대목? 살면서 경찰분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게 굉장히 한번 그쵸. 바뀔까 말까 한 네, 경험이거든요. 심지어 오산경찰서도 아니고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그러니까. 좀 맞이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마침 저희도 그게 좀 의아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소하고 많은 여자가 약간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할머니 공격한 때 손을 다친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온 것처럼 강하게 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문이 나온 사실은 숨긴 채로 대뜸 왜 왔는지 알죠? 했더니 여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떨구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경찰서 가서 다 얘기하고 사건 마무리하자고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체념한 듯 뭔가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누가 들어오네 또? 갑자기 집에 누가 온 거네? 그죠? 초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아이고. 근데 아들을 본 순간 여성의 눈이 싹 변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뭐 때문에 오셨냐. 자긴 그런 할머니 모른다면서 손을 다친 것도 화분이 깨져서 그런 거라며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야 갑자기요? 갑자기. 방금까지 거의 자백하기 직전이었는데 네. 지금 저도 사건이 뭔가 끝날 것 같았는데 아들 보고 마음이 변했나?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계속 얘기해봐도 다시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서로 가서 이해하자며 탈을 넣고요. 야, 계속 부인하면 답이 없는데. 자, 그렇게 여성이 간단히 짐을 챙기는 동안 형사님은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집안을 빠르게 둘러봤다고 합니다. 이때 눈에 뭔가 잡힙니다. 집에 뭐가 있었어요? 작은 방을 보니까 홍삼이랑 영양제 같은 건강식 등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전에 사무실을 차려 다단계로 건강식품을 팔았는데 망하고 남은 제품들이라면서 지금은 간간히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슬쩍 수원에 있는 그 아파트에도 건강식품을 팔러 간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순순히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아, 이게 잡아떼면 대박이고 빼박인 게 지문이 찍혔으니까. 그쵸? 갔었다고 얘기는 하네. 또 얘기하니까 일단은 형사님이 어느 정도 알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맞다고 한 거네요. 서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손을 치료한 병원부터 들렀다 가보자고 했죠. 이번에도 순순히 병원이 어딘지도 알려주고 같이 가서 진단서까지 떼주는 겁니다. 아닌가? 환자 주장대로 작성된 거긴 하지만 깨진 화분에 잡혔다고도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 군데를 더 들렸습니다. 어딜 또 가셨길래? 형사님은요, 이 여성을 데리고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된 그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파트가 두 동이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에 왔었던 게 맞냐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 어느 나이에 방문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어봤죠. 근데 할머니가 사는 나이만 쏙 빼고 다 갔었다고 하는 겁니다. 걸렸네. 진문은 몰랐나 보다. 얘기를 안 하셨잖아. 그렇죠. 얘기 안 했죠. 여기 빼고 다 갔다라고 하면 할머니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쵸. 맞습니다.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해도 그 나이만큼은 절대 올라간 적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아파트가 두 동밖에 없어서 정확히 기억한다는 말까지 덧붙였고요. 드디어 거짓말을 깰 수 있겠다 싶어서 지체 없이 바로 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 결정적이다 이게. 그렇죠. 한 가지 사실이 더 확인됐는데요. 할머니 상가의 전 세입자 목록에 이 여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연관이 있었구나. 그러면 퍼즐이 맞춰지네. 아, 그러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할머니 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팔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형사님이 쳐놓은 덫에 확실한 용의자로 걸려든 이 여성을 지금부터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형사님과 최 씨는 교사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최 씨가 세입자였던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할머니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 할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이제 허술함이 다 드러나네요. 그러네. 이제 시작인데 다 드러나네요. 그래서 제가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건물주 할머니인데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그제서야 알아본 것처럼 건물주 할머니네 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사진이 뭐 다르게 나와서 못 알아봤다나요? 야,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하네. 그렇죠. 이제 뻔뻔해지기 시작하네요. 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최 씨에게 형사님은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아파트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날 할머니 집에 정말 안 갔냐고 했더니 그 나이는 절대 올라간 적이 없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그 나인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다.
안 올라갔다는데 지문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지문을 깠죠. 결정타로 날리신 거네요. 그렇죠. 최 씨 반응은 어땠나요? 한 10분을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제 인정하겠구나 싶어서 바로 A4 용지에다가 사람 형태만 그림을 그려서 최 씨에게 건넸죠. 어? 사람 형태요? 왜요? 쐐기를 박으려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디를 찔렀는지 직접 그려봐라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종이에다가 하나 둘 표시를 했는데요. 공격 부위를 비슷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포함시키고 네. 정식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야, 근데 이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할머니를 왜? 대체 왜?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 세입자일 때 쫓겨나서 할머니한테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건지. 최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할머니 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팔 때 장사가 잘 안 돼 월세가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사건 당일 우연히 그 아파트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1층에서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자긴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에게 인사도 드리고 건강식품으로 하나 팔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직도 이딴 걸 팔러 다니냐며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걸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라인을 걸어 올라가면서 물건을 팔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어뒀던 할머니 집 주소를 찾아 올라갔는데요. 할머니가 왜 집까지 찾아왔냐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화가 나 홧김에 현관에 있던 과도로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후 강도로 위장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모욕적인 말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또 피해자 때문에 원인을 막 피해자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발적이다라는 레퍼토리 같습니다. 똑같아. 레퍼토리가 똑같아. 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게 30분 안에 일어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실제로 최 씨가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판 건 맞나요? 아니요. 할머니가 사는 라인에는 건강식품 판매원을 만난 사람은 입주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 이거 그럴 봐.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냥 재채기하듯이 하니까 지문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것뿐이지. 그럼. 야, 본인도 어리고 심지어 어린 아들도 있는데 모든 걸 자백한 후에 갑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음이 편하네. 장난하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할머니가 생각나서 자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돼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죽을 생각으로 신병 정리도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다 거짓말이야. 다. 야, 자식 걱정됐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자식 걱정돼서 자수도 안 하는 사람이 자식을 놔두고 자기가 죽으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앞뒤가 안 맞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피의자가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너무 뭐 양형의 기준은 일단 유족과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어린 아들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